한 여성이 섬읍 3명의 남자들과 7년 동안 무인도에 살면서 벌어지는 실화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 일본군 보급선을 호위하던 군용 함정이 미군기의 기습 폭격을 받았다. 연기로 자욱해진 바다 위 갑판이 두 동강 나버린 배에서 허겁지겁 나온 사람들로 구명보트는 인산인해가 되었다. 대다수가 남성 군인이었지만 물자 관리나 긴급 보조 인력으로 함께 승선한 민간인들 가운데 여성 몇 명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끝내 살아남은 이는 34명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여성은 단 1명,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바다 위에서 며칠간 표류했고 결국 작은 무인도에 도착했다. 오늘날 구전으로 히카리 섬이라고 전해지는 그곳은 지도에도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은 외딴 섬이었다. 섬의 첫 발을 내디딘 시점에서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있었다.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이 작동하여 해군 소위 출신인 사토가 임시, 지휘를 맡았다. 땡볕 아래에서 사람들은 식수와 음식물을 찾아섰고 나무를 엮어 초라한 막사를 세워갔다. 여성은 단 1명, 이름은 사키코 가명이었다. 원래 그녀는 병원 보조원 출신으로 전선 가까운 거점 기지에 파견되던 참이었다고 한다. 초반에는 누구도 여자를 차지한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았다. 전쟁터를 떠돌다 고립된 상황이기에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토 소이가 말하길 우린 전쟁 중이다. 여기서도 군율을 지키고 명령 개통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주변 병사들도 대체로 인정했다. 그들은 혹여 이 섬에 한동안 머무르게 되더라도 전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차후 지원군이 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믿음이 조금씩 퇴색하기 시작했다. 구조나 지원이 전혀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배고픔과 불안에 시달렸다. 바깥 세상에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길이 없었고 혹시 일본이 이미 패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작게 퍼졌다. 섬에서는 생존을 위해 가장 원초적인 욕망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시작이 바로 여성 문제였다. 사키코는 처음에는 모든 이의 보호 대상으로 여겨졌다. 사토 소이는 스스로 사키코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세웠고 군인과 민간인들을 불러 절대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누군가 이를 어기면 군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까지 말했다. 겉으로 볼 때 그 규율은 사키코에게 든든한 보호막처럼 보였다 하지만 무인도 생활이 몇 달씩 길어지면서 이 보호라는 명목이 사실 사토가 그녀를 독점하겠다는 것임이 서서히 드러났다. 사토는 은연중에 남성들의 경계심을 자극하며 나 외에 누구도 사키코에게 손대지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접근하려 하면 엄한 명령을 내렸고 심지어 위협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 어느 날 사키코가 섬 뒤편에 가을가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동료 병사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사토가 목격한 일이 있었다. 그 병사는 가벼운 농담처럼 고생 많지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줘야 할 텐데라며 사키코를 위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걸 본 사토는 그 병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그날 밤 심한 구타까지 가했다. 그 뒤 다른 병사들도 사키코에게 함부로 말 걸었다가 난처해진다는 걸 깨닫고 그녀를 멀리했다. 한 달쯤 뒤 사람들은 굶주림과 지병, 해충, 벌레 등에 시달리며 점점 정신이 피폐해졌다. 그쯤 사토가 돌연 집단 규칙을 선언했다. 내가 여기 우두머리다. 이유는 간단하다. 계급이 가장 높고 나는 우리 모두를 지휘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긴 군율 상태이니 사키코는 나와만 함께 지내게 된다. 불만 있으면 군율을 어기는 것이고 처벌을 각오해라. 그 누구도 대놓고 반박하지 못했다. 몇몇 병사들은 반감을 느끼면서도 어차피 사토가 군인들 가운데도 상급자이고 폭력을 쓸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민간인 출신 일부도 지금은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수십 명이 한데 엉켜 사는 이 음습한 섬에서 굳이 반항했다가는 먹을 것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오래 갈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불만이 커졌다. 무엇보다 허기와 절망이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했다. 도대체 왜 사토만 잘 먹고 그 여인까지 독점해야 하지? 라는 시선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사키코에게 사토의 존재는 처음엔 그래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왔다. 사토가 지독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기 때문이다. 간단한 대화조차 허용되지 않고 사키코가 섬 주변을 홀로 돌아다니는 것도 금지했다. 그녀가 몸이 약해졌을 때조차 내가 직접 약초를 구해줄 테니 다른 이에게 도움받지 말라고 했다. 사실 사키코는 전쟁터로 향하기 전까지 간호보조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섬에서는 약품이 극도로 부족해 작은 상처가 골마도 제대로 치료하기 힘들었다. 그녀는 매일 밤 불안 속에 잠이 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구조가 올까? 혹시 전쟁이 이미 끝난 건 아닐까? 그녀는 모진 마음을 먹었다 이곳에서 살기 위해선 순간순간 우두머리에게 순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곧 나쁜 의미의 체념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유일한 방책이었다. 사토가 신경질적으로 굴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려 하면 사키코는 최대한 달래고 맞춰주고 아부에타 사토님이 없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늘 감사해요. 때론 이런 말이 싫었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가 없었다. 몇몇 남성들이 은근히 다가와 사키코에게 사토를 왜 따르냐. 언젠간 우리가 바꿔줄 테니 기다려라고 속삭일 때마다 사키코는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폈다. 배신이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터였다. 결국 그녀는 어느 편도 확실히 서지 않은 차에 단지 지금 권력자를 거스를 수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토의 권력은 점점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무라카미라는 상등병이었다. 그는 이 섬에 온 뒤부터 사냥과 식량 확보에 남다른 능력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섬 아네새나 도마뱀 따위를 잡아 식량을 구해오면서 점차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다. 처음엔 무라카미도 사토를 우리 상급자로 존중해줬지만 어느 날부터 그가 사키코를 독점하려 한다며 묘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소희님, 힘도 약한 분이 어찌 여인까지 독점하려 하십니까? 모두 함께 생활해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겉으론 협동을 강조했지만 이는 사실상 당신만 여자를 차지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암시였다. 사토는 그 말을 듣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군유를 지키지 못하겠다면 나와봐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둘의 충돌은 점차 주변에서도 공공연한 구경거리가 되었다. 식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서로 나누어야 하는데 사토는 사키코와 자신이 우선이라며 제멋대로 가져가곤 했다. 그걸 본 무라카미는 사키코를 타박하는 듯한 말로 사토를 자극했다. 요즘 사키코가 기력이 없어 보이던데 그대가 제대로 보살피는 게 맞긴 합니까? 혹시 모질 게 굵지는 않소? 사토가 크게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그러면서 군율에 복종하라며 무라카미를 질책했는데 이미 사람들은 사토의 일방적 지위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따라서 무라카미가 조용히 세력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나중에 식량을 더 많이 가져오며 은근히 사람들을 꼬드기기만 하면 됐다. 결국 사고가 터졌다. 히카리 섬에 도착한 지 약 5개월 정도 되던 무렵 사토가 막사에서 잠든 틈을 타 무라카미와 그의 동료 4명이 기습을 감행했다. 생각 외로 빠르게 제압당한 사토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이 반역자들아, 군유를 어기는 건 중죄다. 다 처형함이야. 그러나 무라카미는 이미 이 섬이더는 전시 군율이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린 어차피 여기서 살아남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더 이상 계급은 의미 없다라고 반발하며 사토를 결박했다. 문제는 집단의 판단이었다. 사토가 진짜 우두머리라고 믿는 사람들도 아직 많았고 무라카미를 지지하는 사람도 늘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가 합의를 보기는커녕 막사 주변에서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사토를 두둔하는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상관을 결박하고 억지로 뺏으면 되느냐라며 분개했고, 무라카미 편은 이 섬은 더는 군부대가 아니다라고 맞았다. 결국 무라카미는 강경책을 썼다. 사토를 공개적으로 군율 위반과 식량 착취하는 죄목으로 처형하겠다고 선포했다. 사람들이 놀라 움찔하는 사이 그는 지지자들에게 단단한 나무 몽둥이를 들게 하고 망설이는 자들을 압박했다. 사키코는 공포에 질려 몰래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이미 분위기는 살벌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무라카미가 사토를 진짜로 죽일 수도 있어 보였다. 사토가 필사적으로 죽음만은 면하려 애원했으나 무라카미는 내가 독점한 식량과 여자로 인해 이 섬은 혼란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그날 밤 사토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몽둥이질로 죽음을 맞았다. 모두가 숨죽인 채 이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우두머리는 무라카미임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처형이 끝난 뒤 히카리 섬에선 본격적으로 우두머리가 여인을 차지한다는 암묵적 규칙이 더욱 노골화되었다. 무라카미는 사토를 숙청한 날로부터 이틀 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키코를 자기 막사로 데려갔다. 이제부터 사키코는 나와 지낼 거다. 누구도 감히 넘보지 마라. 내가 곧 이 섬의 법이고 규율이다. 다른 이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 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를 죽여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미 인간성은 극도로 마모된 상태였다. 굶주린 병 고립이 만들어낸 잔혹함은 상식을 초월했다. 사람들은 내심 불만을 품었어도 이 섬에선 힘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키코 입장에서는 이미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사토가 죽는 걸 목격한 순간 이 섬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 즉시 죽음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녀가 무라카미에게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하지 못한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무라카미는 대놓고 내가 이 섬을 장악했으니 이제 너도 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사키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사키코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무라카미는 사토와는 달리 강인한 체력과 노련한 사냥 실력을 지닌 사내였다. 그 덕분에 식량 상황은 한결 나아진 듯 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늘 함께했다. 자신을 반대하는 이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가혹 행위를 했다. 소위 숙청이라는 말이 일상처럼 쓰이게 되었다. 무라카미가 집단을 지배한 지 몇 주 지나자 다시금 권력 투쟁의 기운이 감지됐다. 이 섬에는 여러 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그중엔 겉으로는 무라카미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우두머리가 된다면 여인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욕망을 품는 자들이 있었다. 더욱이 무라카미가 무소부리의 힘을 휘두르는 걸 보며 나도 힘만 가지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적지 않았다. 일례로 타카하시라는 하사관은 서글서글한 성격이면서도 필요할 땐 강단이 있었다. 섬에 오기 전까지 중부 전선에서 보급 업무를 담당해왔던 그는 사토가 살아있을 때부터 군율이니 뭐니 해도 결국 이 섬에서 우리를 살리는 건 식량과 협력뿐이라 주장해. 왔다. 무라카미가 처음 집권할 때는 관망하며 따르는 듯 했으나 점차 자기가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타카하시가 은밀히 행동에 나선 계기는 사키코가 점점 야위어 간다는 사실이었다. 무라카미의 호색적 집착, 가끔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여전히 열악한 섬 환경 탓에 사키코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다. 타카하시가 몰래 그녀에게 물을 건네주며 살아있어야 해요. 언젠가는 바뀔 테니까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사키코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언제 또 무라카미가 눈치채 폭력을 휘두를지 몰라 늘 불안했다. 어느 날 무라카미는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다. 이 섬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규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규율은 내가 결정한다. 혹시라도 나를 배신하려 한다면 이 사토처럼 처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고는 사토의 목숨을 앗아갔던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아직 핏빛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그것을 휘저으며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협박했다. 그걸 본 이들은 억지로 만세를 외쳐주었다. 그 장면 뒤편에서 사키코는 쪼그려 앉은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런데 이미 타카하시가 중심이 된 소수의 병사들이 반란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선잠이 모여 은밀히 대화를 나눴다. 무라카미를 제압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래야 사키코도 인간답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우두머리는 누가 맡을 건가? 글쎄, 그건 이후에 결정하지. 일단 이 폭정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감각이 있었다.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직감한 그는 주동자로 의심되는 몇몇을 은밀히 감시했다. 결국 타카하시의 동료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모든 계획이 들통나고 말았다. 결과는 처참했다. 무라카미는 반역 음모에 참여한 이들을 잡아들여 막사 앞에 무릎 꿇린 뒤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집행했다. 그 중에는 타카하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타카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소리쳤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 괴물을 따를 건가? 결국 모두가 죽을 거야. 사키코도 살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무라카미는 몽둥이 대신 날카로운 돌칼을 꺼내 타카하시의 목을 베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사키코는 눈조차 뜨지 못했다. 그 처형 광경은 이 섬이 얼마나 잔인한 무법천지로 변해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일찍이 사토를 죽인 사건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공포였다. 무라카미는 더욱 확고해진 권위를 바탕으로 섬 전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스렸다. 한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사실상 모두가 그에게 굴종해야만 살아남았다. 의식주를 분배하는 권한을 쥔 건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자는 곧바로 숙청 대상으로 올랐다. 그러나 권력자의 횡포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지배구조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식량이었다. 처음에는 무라카미가 사냥 능력과 어로 기술로 풍족한 식량을 공급하는 듯 했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금세 모자랐다. 특히 섬에 태풍이나 폭풍우가 닥치면 해산물 수확이 어려워지고 야생동물도 자취를 감춰버렸다. 점차 사람들은 굶주리며 기력을 잃어갔고 병에 걸리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럴수록 무라카미는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식량 분배를 통제했다. 너희가 충성하면 먹을 걸 주겠다. 아니면 굶어 죽게 내버려 두겠다고 공언했다. 이 섬이 무대가 된 이상 대부분은 그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사키코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열렸다. 무라카미는 사키코를 자신만의 소유물로 선언하고 조금이라도 다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나를 뛰어넘으려는 것이라며 즉시 처벌했다. 실제로 일부 남성이 사키코에게 접근하다가 들켜서 무참히 구타당한 뒤 생사를 넘나드는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 섬에서 사키코를 탐하는 순간 곧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키코를 은근히 바라보는 이들은 있었다. 남자들만 우글대는 곳에서 젊은 여인은 본능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철저히 그 불씨를 짓눌렀다. 여자를 넘보는 놈은 모조리 죽는다. 내가 섬의 왕이다. 여긴 내 나라고 사키코는 내 것.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그걸 들은 사키코는 속으로 수없이 울었다. 도대체 언제 끝날까? 내 의지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맞서 싸우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알기에 그녀는 적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억지 미소와 수능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사키코는 점차 영양실조와 열대성 전염병 기운에 시달렸다 하지만
무라카미는 식량이나 약초를 우선 자기 몫으로 챙겼고 사키코에게 주는 것도 엄격히 통제했다. 그러다 어느 날 사키코가 고열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한 무라카미는 처음에 분노했다.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지 않나? 이 말은 곧 그녀가 쓸모가 없게 되면 버리겠다는 암시이기도 했다. 사키코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붙들어야만 했다. 겉으로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간신히 음식물을 조금 얻어먹었다 하지만 병이 어느 정도 나아지려면 안정된 휴식과 영양이 필요했다. 그런 호사를 누리긴 어려웠다. 그러나 섬 한 구석에는 아직 인간 애가 죽지 않은 이들이 몇 있었다. 예컨대 옛날 사토를 따르던 상병 중에 온화한 성품을 지닌 이시카와가 은근히 사키코에게 해초나 과일을 슬쩍 건네주기도 했다. 무라카미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그 덕분에 사키코는 죽음의 문턱을 몇 번씩 넘나들다가 버텼다. 이시카와가 어느 날 밤 조용히 귀갯말로 말했다. 끝이 올 겁니다. 무라카미도 언젠간 힘을 잃거나 적이 많아질 거예요. 우리도 도와줄 테니 포기하지 말아요. 사키코는 눈물을 훔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가 오면 더 이상 이 폭군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들이 움직일 거예요. 당신은 그저 살아있어 주세요. 사키코는 신기루 같은 희망을 붙들었다. 이미 이 섬의 비인간적 상황에 질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언젠가 무라카미에게 반기를 들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또 한 번 큰 피바람이 불 텐데 그 와중에 자신이 또 희생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먼저였다. 무라카미가 섬을 장악하고 반역자들을 숙청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새 전쟁도 종결 단계로 접어들어 1946년 중반 후반, 실제로는 일본의 패전이 임박해 있었다. 그러나 섬에 갇힌 사람들은 바깥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들리는 폭음이 때로 들렸지만 그것이 전쟁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점점 인원은 줄어들었다. 병이나 부상으로 죽은 이들 바다에 나갔다가 실종된 이들 무라카미에게 처형당한 이들 살아남은 사람들은 17명이 차에 안되었다. 그럼에도 무라카미는 여전히 공포 정치를 펼쳤다.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식량을 나눠주고 다른 이들은 굶주이게 만들었다. 사키코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때 움직인 사람이 바로 이시카와였다. 그는 무라카미의 밑에서 비교적 신뢰를 받는 위치였기에 내심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좋은 기회였다. 섬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무라카미의 세력이 여전히 강했으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를 떠난 지 오래였다. 망한 지도자에게 충성해봐야 나에게 이익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시카와가 은밀히 잔당들을 모았다. 5명 남짓되는 이들은 모두 무라카미에게 원한을 품고 있거나 폭정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라카미가 식량 창고를 둘러보러 가는 시점에 기습하기로 했다. 쿠데타 당일 서문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무라카미는 습한 날씨에 기분이 언짢았고 동료 몇 명을 데리고 식량 창고 쪽으로 갔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어있던 이시카와 일당이 덮쳤다. 예상치 못한 습격에 무라카미는 날렵하게 몸을 돌렸고 짧은 칼부림이 오가 양쪽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결국 무라카미는 수적으로 밀렸다. 그의 편 몇 명도 이미 반란의 가담한 쪽으로 돌아섰다. 무라카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다 하지만 결박당한 뒤 과거 자신이 사택에 했던 그대로 공개 처형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은 그의 만행을 떠올리며 그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사키코가 그 장면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선 전해지는 바가 많지 않다다만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또 피가 흐르겠구나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무라카미는 많은 이들의 야유 속에서 처단되었다. 마지막까지 사키코 쪽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려 했지만 소리 지를 겨를도 없이 숨이 끊겼다.
그렇게 무라카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시카와가 새로운 우두머리로 떠올랐다. 무라카미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지옥도가 한순간에 끝나진 않았다. 이시카와는 본디, 온화한 인격을 지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은 변하기 쉽다. 게다가 이미 이 섬의 잘못된 규칙, 즉 우두머리가 여성을 차지한다는 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은근히 이시카와가 이제 사키코를 차지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했다. 물론 사키코를 두고 은밀히 욕심내는 다른 이들도 있었다. 이시카와는 호의적으로 보였기에 사키코는 조금이나마 안도했다. 그러나 곧 이시카와 역시 사키코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그녀를 막사로 부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제 너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좋다. 내가 함부로 구속하지 않을게라는 말을 했으나 그 말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시카와가 곧 단섬에서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뭐든 식량 분배, 규율 정비, 생활 방식 등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사키코는 교묘하게 꾸려진 통제에 또 갇힌 느낌이었다. 물론 이전 두 폭군 사토 무라카미보다는 상대적으로 폭력이 덜했다. 이시카와는 사키코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주변에게도 여러분 모두 힘내자. 내가 섬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설파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키코를 탐하는 자는 죽는다는 룰이 유지되었다. 모양만 달라졌을 뿐 여성 독점 구조는 여전했다. 설상가상으로 이 시점에서 섬에 태풍이 몰아치며 큰 피해가 발생했다. 바닷가에 세워놓은 간이 창고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애써 모아둔 식량 일부도 유실됐다. 이시카와는 보급품이 줄자 서서히 예민해졌다. 이제 막 권력을 잡았는데 식량이 부족해지면 자신에게 등을 돌릴 이들이 생길까 걱정이었다. 그런 스트레스가 사키코에게도 강하니 분노로 이어졌다. 내가 우두머리로 섬을 안정시키려 하는데 자꾸 재앙만 생기다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나를 도왔으면 좋겠어. 사람들 앞에서도 날 지지한다고 해줘. 사키코는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결국 사키코는 권력자를 칭송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시카와가 과거 폭군과 달리 우리를 잘 이끌 것이라 설득해주는 역할을 강요받았다. 이런 모습에 또다시 실망한 몇몇은 결국 여자는 권력의 시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건가 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시카와가 집권한 지 한두 달도 못 되어 섬 사람들의 불만은 또 커졌다. 폭력이 이전처럼 극단적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권력자는 사키코를 독점하고 식량 분배나 생활 규칙을 마음대로 정했다 더구나 모자란 자원을 자기 측근에게만 몰아주는 일도 있었다. 이제 섬에 남은 인원은 14절텀명 정도였다. 모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사키코는 매일 밤 세 번째로 바뀐 우두머리 곁에서 곧 구조가 오겠지 전쟁이 끝났을지도 몰라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반면 남은 사람들 중에는 이시카와를 끌어내리려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또다시 쿠데타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실행하기도 전에 내분이 일어났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누가 우두머리가 될 것인가로 싸우다질하다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 와중에 몇 명은 분노한 이시카와가 보낸 자들에게 잡혀서 처형되었다. 사키코가 본 이 죽음의 행렬은 이미 5손가락을 훌쩍 넘어섰다. 섬에 온 뒤로 1년, 2년이 지나면서 자연사나 질병 또는 이 끔찍한 권력 투쟁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을 것이다. 나중에 남은 이들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버텼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였다. 그 사이 사키코는 점점 체중이 줄었고 심리적 불안으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시카와가 폭군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간혹 그녀에게 진심 어린 다정함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어느 날 밤 이시카와는 불개에 앉아 고민의 찬정으로 털어놓았다. 나도 이렇게 독점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 섬에선 약하면 죽는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냥 폭군 손에 죽었을지도 몰라. 사키코는 침묵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여긴 이미 온전한 사회가 아니었다. 이 집단 안에선 권력과 폭력이 하나였고 그걸 거부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았다. 1952년 섬에 표류한 지 약 7년쯤 지난 때였다. 어느 날 먼 바다에서 작은 어선이 이 섬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연기를 보고 접근했다. 그 어선의 선원들은 무인도라고 생각했던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소수의 선원들이 조심스레 상륙했고 황폐한 막사와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한때. 섬원 3명이던 인원은 이제 10명 남짓뿐이었다. 우두머리였던 이시카와는 식량 부족과 열병으로 이미 빠르게 기력을 잃은 상태였다. 어선 선원들이 세상은 벌써 전쟁이 끝난 지 오래라고 말해주자 사람들은 충격과 허탈감에 말을 잇지 못했다. 7년간이나 바깥 세계와 단절된 차에 이들은 줄곧 전쟁을 대비하느라 사륙과 분쟁을 반복해온 셈이었다. 어선은 무전을 통해 더 큰 구조를 요청하며 생존자들을 구출했다. 7년간의 고립 끝에 히카리 섬의 생존자들은 마침내 구출되었다.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그들은 생존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성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60대 시아버지와 20대 며느리가 운명처럼 얽히며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휘몰아치는 가족 드라마가 펼쳐진다. 이 파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한강에 잔잔한 물결이 흐르는 언덕 위 오래된 양옥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뜰을 품고 강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이곳 29세 이재민과 26세 최서연, 젊은 부부와 재민의 아버지, 61세 이영철이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보금자리다. 겉보기엔 평범한 세 사람 하지만 그들 가슴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 재민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서 자랐다. 서연은 보육원에서 외롭게 성장하며 가족의 온기를 갈망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키웠고 결혼 후 영철을 모시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이영철 서울 도봉시장의 거친 세월을 이겨낸 61세의 강철 같은 사내다. 젊은 시절 트럭을 몰아 물건을 실어 나르며 땀으로 생계를 꾸렸고 홀로 아들 재민을 키워낸 불굴의 아버지였다. 고된 삶 속에서도 아들이 커서 나를 보살피리라 는 단 하나의 믿음으로 버텼다.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재민이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켜 아버지를 모시며 영철은 한강변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의 따스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한편 최서연은 26세의 강인한 영혼이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가족의 품을 그리워했지만 낀 끼지 않는 의지로 학비를 벌며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지역복지관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던 그녀는 어느 날 봉사 현장에서 재민을 만나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결혼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꿈꿨다. 이재민 29세의 물류회사 기술자다. 서울 송파구의 거친 작업장에서 포크리프트를 정비하며 땀 흘리는 그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힘든 환경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아버지와 아내를 지키며 언젠가 아이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웃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었다. 서울 강변의 낡은 양옥집, 이곳에서 영철 재민 서연은 서로의 빈틈을 채우며 가족의 온기를 쌓아갔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시장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소소한 행복을 키웠다. 갈등 없이 평온한 나날. 그들은 이 평화가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운명은 예고 없이 다가왔다. 4월의 어느 아침 서연은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에 휩싸였다. 며칠째 이어진 어지럼증과 낯선 예민함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었고 선명한 두 줄이 그녀의 숨을 멈추게 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순간 서연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다. 재민 오빠, 정말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나중에 돌아온 재민은 퇴근하자마자 아내의 표정에서 이상함을 감지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아빠 될지도 몰라 라고 조심스레 말하자 재민은 덥석 아내를 안으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를 내뱉었다. 진짜야. 우리 진짜 아이가 생긴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쁨을 나눴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 영철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오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다. 영철은 평소 같으면 시장 일을 끝낸 뒤 동료들과 뒷정리를 하곤 했지만 아들 부부가 이렇게 다급히 부르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영철은 밝은 얼굴로 귀가했다가 아들 부부가 전하는 임신 소식의 순간 얼어붙더니 곧 활짝 웃었다 그래. 드디어 손주를 보게 되는 건가? 아이고, 어서 와, 내 손주야. 영철은 잔뜩 상기되어 어쩜 좋아, 쟤네 엄마도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아내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만큼 자신의 남은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진 것이다. 그날 밤 재민과 서연은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평소보다 일찍 이불에 누웠지만 행복한 긴장감에 뒤척이기만 했다. 서연은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라며 손을 꼭 잡았고 재민은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병원 가서 확실한 진단을 받고 싶어라고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잔잔한 강물 소리를 배경 삼아 겨우 잠에 들었다. 며칠 뒤 병원 진료 결과 서연이 8주차 임신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아직 초기이니 몸조심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사회복지사로서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스케줄을 조정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태교에 전념하기로 했다. 재민은 친구들에게 아내의 임신을 자랑하듯 소식을 전했다. 회사 동료들은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재민이도 이제 애 아빠 되는구먼. 이라며 농담 섞인 축하를 건넸다. 재민은 멋쩍게 웃으며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 다짐했다. 작업장에서 포크리프트를 정비하는 중에도 문득문득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서연이 괜찮을까, 밥은 잘 먹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철은 아침마다 새로운 식재료를 구해와서 며느리를 위한 보양식 준비에 열을 올렸다. 영양 많은 생선과 신선한 채소를 구해와 가볍게 조리하여 식탁에 올려놓았다. 서여면아, 이거 한번 먹어봐. 정어리에 된장을 살짝 발라 쪄봤어. 초기 임산부에겐 단백질이 중요하다더라. 서연도 재민도 가끔은 어색해하면서도 영철의 정성에 감동하여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연발했다 보육권 출신으로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던 서연에게 영철은 든든한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다. 서연은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한동안 이 가족은 순조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강을 볼 수 있는 창문 옆에서 세 사람은 아기의 이름이나 방 꾸미기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재민은 딸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다며 농담 삼아 말했고 서연은 아니, 그럼 너무 직접적이잖아? 라 웃었다. 영철은 그 둘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이 집에 깃든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 아무도 그것이 곧 깨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어느 날 재민은 평소처럼 포크리프트 정비를 하러 서울 송파구 인근 작업장에 출근했다. 물류센터는 쉼없이 바쁘게 돌아갔고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쉴 새 없이 이동했다. 재민은 포크리프트 점검 스케줄에 따라 동료들과 함께 장비 상태를 살피고 윤활유 주입과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그날따라 포크리프트 제어 장치에 이상 신호가 여러 번 잡혔고
재민과 동료들은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꽤 지체했다. 그런데 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작스러운 오작동이 발생하면서 포크리프트에 거대한 쇠줄이 그대로 떨어져 나갔다. 쇠줄의 일부가 재민에게 비스듬히 떨어져 나가면서 재민은 힘껏 몸을 피하려다 컨테이너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쓰러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가 벨게이 요구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 재민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응급실에서는 즉시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의사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뇌출혈이 우려되고 골절도 심해 보입니다.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많이 위중합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영철은 아들의 사고 소식의 순간 숨이 막혔다. 교통사고도 아니고 포크리프트가 떨어졌다니 내 아들. 그는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연락을 받은 서연도 황급히 달려갔다. 임신 중이지만 남편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재민은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생사를 장담하기 힘들다 라는 차마 믿기지 않는 말을 꺼냈다. 영철과 서연은 꿈이라면 빨리 깨어나고 싶다는 심정으로 복도에 주저앉아 서로의 손을 부여잡았다. 재민 오빠, 제발. 서연은 배를 감싸 안은 채 울음을 삼키며 애원했다. 아버지, 우리 재민이 어떡해요? 영철은 할 말을 잃었고 애써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몇 시간에 걸친 긴급 수술이 끝났지만 재민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머리 부위 충격으로 뇌의 손상이 심각할 수 있으며 언제 깨어날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칫 식물인간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환자 보호자분들,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담당 교수는 조심스레 말끝을 흐렸다. 영철과 서연은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막막했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서연은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배 안에서 자라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는 걸 알지만 남편이 깨어나지 못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정신을 잠식해갔다. 사고. 전날 밤 재민이 내일 일찍 갈게 사랑해라며 출근했던 모습이 아른거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 자신이 우울해지면 태아에게도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과 두려움은 멈출 수 없었다. 새벽에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곧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린 채 깨어났다. 영철은 이런 며느리를 보며 우리 재민이를 잃게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다. 결국 가족은 매일 병원 중환자실을 찾았다. 재민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였다. 의사는 자극을 너무 많이 주진 말고 그래도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했다. 서연과 영철은 침상 옆으로 다가가 재민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속삭이거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적막분. 재민은 움직이지도 눈을 뜨지도 않았다. 영철과 서연은 서로 위로하며 몇 번이고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다. 재민이 입원한 지 한 달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CT와 MRI 검사에서는 미세한 뇌활동 징후가 있지만 후 의식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반복되었다. 의료진은 더 이상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재활치료 시기조차 잡기 어려웠다. 그 사이 사고보상 문제와 병원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을 덮쳤다. 서연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재민이 직장을 쉬는 동안 생활비와 임신 출산 비용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했다. 영철은 노령, 연금과 작은 적금을 깨며 급히 돈을 마련했다.
그래도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다가오던 어느 날 영철은 큰 결심을 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서연 배에는 내 손주가 있지 재민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기운을 잃어선 안 돼. 그 결심은 오래전 그가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 재민을 홀로 키워내던 시절의 마음가짐과 닮아 있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아이가 무너진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그 아이는 재민이 아니라 서연의 뱃속에서 자라는 손주였지만 본질은 같았다. 영철은 서연을 달래며 말했다. 서연아, 울어도 되지만 절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기한테도 안 좋을 거야. 지금 너와 아기가 건강해야 재민이도 언젠가 일어났을 때 기운을 얻을 거라 생각한다. 서연은 희미하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선 그래도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러나 곧 이해했다. 영철도 몹시 괴롭고 무섭겠지만 며느리에게 아직 불안을 전파하면 안 된다고 애써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영철은 병실에서 무언가를 매일 해보자고 생각했다. 바로 재민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예전 어린 재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들이 웃고 울던 장면이 떠올랐다. 혹시 지금의 재민도 잠들어 있는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다. 영철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기계발서부터 에세이 소설책까지 닥치는 대로 빌려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중환자실을 찾아가 짧게나마 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병원 규정상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고 낭독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달락달락 읽어주곤 했다. 어느 에세이 책에서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 영철은 특히 큰 소리로 반복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 재미나 듣고 있지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조금만 힘내보렴. 서연도 점차 안정을 찾고 아침마다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며 태교를 시작했다 울면 아기가 불안해진다. 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병원에 가서 남편 손을 잡아주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가가 점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줘. 같이 반겨줘야지.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던 재민의 몸이 어느 날 아주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순간이 있었다. 의료진은 단순한 신체 반응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영철과 서연에게 그것조차 가슴 뛰는 희망이었다. 그래, 너 내가 듣고 있구나. 조금씩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거지. 두 사람은 더 힘을 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배는 점차 볼록해졌다. 아직 안정기가 되기 전이라 피로감에 시달렸지만 정신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 임신 초기의 불안과 남편의 사고가 겹쳐 정신적으로 무너질 뻔했지만 영철의 꾸준한 격려와 자신의 의지 덕분에 점차 마음을 다잡았다. 서연은 매일 새벽에 20분 정도 집 인근 강을 바라보며 호흡을 정리했다. 강물 소리와 새소리가 뒤섞인 강변을 거닐며 이 강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자 남편은 돌아올 거야? 우리 아기도 무사히 세상에 나올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재민이 입원한 지 4달이 지나 어느 날 영철은 병실에서 책을 읽다 문득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민아 하고 소리치자 곁에 있던 서연도 달려왔다. 곧이어 간호사와 의료진도 지켜봤지만 재민이 곧바로 깨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의식 없이도 감정을 느끼거나 외부 자극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뇌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눈물이 흐른다면 자극에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말 걸어주시고 책 읽어주시는 건 좋은 시도 같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조금씩 호전될 수 있으니 지켜봅시다. 이날 이후 영철과 서연은 더 힘을 내어 재민에게 말을 걸고 짧게나마 음악도 틀어주었다. 서연은 뱃속, 아이에게도 아빠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힘내자. 라며 태담을 했다. 그렇다고 늘 희망적인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병원비는 나날이 불어났고
향후 재민이만에 하나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시설 문제나 재활센터 등도 알아봐야 했다. 서연은 임신 중반에 접어들며 몸이 무거워졌고 의사는 가급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 취하십시오 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영철의 적금과 퇴직금은 이미 상당 부분 재민의 치료비로 들어갔고 서연 역시 오래 모아둔 돈이 그리 넉넉치 않았다. 게다가 재민이 속한 회사 측과 사고, 원인이나 보상 문제로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실질적인 보상금은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원을 다녀온 뒤 영철에게 말했다.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솔직히 무서워요. 영철은 처음에는 태어난 척 했으나 결국 터져나왔다. 나도 미치겠구나. 너 뱃속에 애도 있고 내가 재민이 살릴 힘이 점점 모자라진 않을까. 두렵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다가 다시 침착해지자 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재민이도 아기도 모두 우리의 가족이다. 영철은 밤새 서류를 챙겨보고 다음날 사고 관련 법률 상담까지 받았다. 작은 대출이라도 더 받아서 당장 재민의 병실을 옮기지 않게 버텨보리라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서연과 영철 사이에 잔잔한 갈등이 생길 뻔했지만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잘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연이 울먹이며 아버님 저도 힘내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못 돼서 라고 하자 영철은 손사래를 치며 미안하긴 내가 우릴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더 안쓰럽지고라 답했다. 시간은 어느새 7개월 서연의 배는 훨씬 부른 모습이었다. 걸을 때도 균형 잡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태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저 아이가 태어나면 재민 오빠가 깨어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날로 커졌다. 어느 오후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자 영철이 반가운 듯 손짓했다. 서연아 우리 재민이 오늘 의사가 반응이 좀 더 뚜렷해졌다고 하더라. 민망할 정도로 큰 목소리에 서연은 놀라며 달려갔다. 재민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힘겹게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간호사는 이제 약간의 의식이 돌아오려는 초기 신호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 완전히 깨어날진 아직 몰라요. 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래도 영철과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속수무책이었던 몸이 반응한다. 그날 밤 서연은 태아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우리 아가 아빠가 조금씩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대. 너도 열심히 자라서 예쁘게 태어나면 아빠가 꼭 안아줄 거야. 아이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뱃속에서 발길질을 했다. 서연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임신 9개월 차에 접어들며 서연은 사실상 만삭이 되었다. 배가 무거워 일상적인 보행도 쉽지 않았고 병원 방문을 할 때마다 힘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을 보러 가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철은 조금만 쉬었다가 하라며 만류했지만 서연은 아버님 혼자 재민 오빠를 보는 건 안 돼요. 제가 곁에서 말도 걸고 손도 잡아줄래요. 라며 고집을 부렸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전해진 탓인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출산 예정일을 한두 주 앞두고 재민이 서서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눈을 떴다가 다시 감길 정도로 미약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간호사는 이제 스스로 숨도 더 잘 쉬시고 간단한 자극에 눈을 뜨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라며 놀라워했다 의사도 아직 구체적인 뇌기능 평가가 필요하지만 일단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재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영철은 재민의 손을 붙들고 야 재민아 너 이러다 내 손주 태어나는 모습 놓치겠다. 빨리 정신 차려. 내가 직접 봐야지 하며 연신 외쳤고 재민은 애써 고개를 까딱이는 듯했다. 서연도 침대 머리맡에 앉아 여보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아기도 곧 나올 거야. 그러니 빨리 기운 차려 라며 눈물을 훔쳤다. 며칠 뒤 서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시점이었다. 배가 단단해지고 규칙적으로 진통이 찾아오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마침 병원에 있던 영철이 빨리 분만실로 가야겠구나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곁에 있던 간호사들이 분만실 준비를 서둘렀다. 의사들은 어차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니 멀리 이동할 필요는 없어 다행입니다. 진통 간격을 보면서 출산을 유도해 볼게요. 라며 서연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초산인 서연에게 출산의 고통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아, 아버님 너무 아파요. 하고 신음을 내뱉을 때마다 영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서연아 조금만 참아라. 아이가 곧 나오려나 봐. 재민 오빠가 있어야 하는데 진통이 격해질수록 서연은 남편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아팠지만 어느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의왕, 의왕 담당. 의사는 축하합니다. 아들이네요. 건강해 보입니다. 라고 외쳤다. 서연은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우리 아가 고마워. 의료진이 아이를 서연의 품에 살짝 안겨주었고 서연은 자기 자궁 속에서 9개월을 버틴 작은 생명체를 마주하며 오열했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영철은 분만실 문 너머로 들려온 첫 울음소리에 두 손을 모았다. 재민아, 내 손주가 이제 세상에 나왔어. 내가 깨어나면 꼭 같이 봐야 한다. 출산 후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기초검진과 관찰을 받았다. 영철은 아들 재민에게 분만실 밖에서 들은 상황을 전하며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됐다라고 외쳤다. 아직 말이 서툰 재민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만 왠지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 것 같았다. 며칠 뒤 서연이 조금 안정을 찾았을 즈음 간호사들은 침상 이동장치를 사용해 재민과 서연이 있는 병실을 가까이 연결해 주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서연이 남편 곁으로 다가갔다. 여보, 이 아이가 우리 아기야. 고맙지? 당신이 조금만 더 힘내면 함께 안아줄 수 있어. 재민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무의식 상태가 아니다. 비록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당분간 휠체어 신세를 져야겠지만 중요한 건 함께 숨쉬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영철은 어느 때보다 분주해졌다. 아들의 재활치료 스케줄을 맞추고 며느리와 손주의 건강 상태를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입계는 늘 미소가 번졌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재민을 혼자 키워냈는데 이제 손주까지 생겼으니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다. 재민은 조금씩 호흡을 회복하고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짧은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엔 서연, 아기 같은 단어만 더듬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의사는 신체 마비가 일부 남을 수도 있지만 재활을 열심히 받으면 상당 부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고무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연은 아이에게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면서 틈틈이 남편의 재활 치료를 도왔다. 손목을 돌려주고 발바닥을 마사지하며 피가 잘 통하도록 유도했다. 재민은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도 많았지만 아내와 아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겼다. 이재민은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며 아내 최서연 아들, 부비의 아버지 이영철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서울 강변의 작은 집은 사랑과 인내로 새로운 가족의 희망을 키워냈다. 이 파격적인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기적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